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중 예상 문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물론 문제를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같이 한번 정답 맞춰보시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유전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유전 암호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칠판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유전 암호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유전 암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전 암호라고 하는 것은 기억 부분에 보시면 뭐예요? 유전 정보를 유전 암호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게 유전자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개념 좀 중요합니다.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돼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 이런 것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트리플렛 코드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쵸? 3개의 염기가 한 조로 이루어지는 게 트리플렛 코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급 부분 보시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은 각각 다른 유전 암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유전 암호가 모두 어떻게 돼요? 모두 동일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두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통된 조상,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여기서 해당이 되고요. 공통된 조상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하나,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DNA 염기 4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DNA 염기에 대해서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었다? 4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문제인데요.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수 분열 문제는 해년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요. 제가 별표를 2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감수 분열.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하나요? 감수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생식세포 분열. 그래서 출제 유형 보시면 우리 책에서는 이제 글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문제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림만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감수 분열에 대한 내용 좀 잘 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은요, 어떻게 분열이 되나요? 그쵸? 연속 2회 분열이죠. 그쵸? 연속 2회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슨 염색체가 보이나요? 이가 염색체가 보이죠? 이가 염색체.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염색체 가닥이 이렇게 2가닥으로 어떻게 된다? 복제됐는데 이가 염색체니까 한 가닥이 더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4가닥이 보이는 거가 뭐예요? 이가 염색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감수 제1분열 때는 어떻게 돼요?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죠. 제가 정리해볼게요. 감수 제1분열에서는 어떻게 된다?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됩니다. 하지만 감수 제2분열에서는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2분열에서는 DNA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DNA 양이 절반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2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에 대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내용 보시면 DNA가 복제되면 어떻게 돼요? DNA 양도 같이 2배로 복제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정답은 이가 염색체 형성한다라는 부분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1분열, 2분열에 대한 정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다음 작물, 가축의 품종을 개량할 때 사용되는 유전적 진화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가축이나 작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진화 요인에서는 인위 선택이 이용이 됩니다. 인위 선택.
그래서 인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의도적으로, 그쵸? 의도적으로 동일한 유형끼리 교배하는 활동이에요. 제가 적어볼게요. 동일한 유형끼리 교배하는 활동. 이게 뭐다? 인위 선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돌연변이, 이주, 격리 나왔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돌연변이가 나와 있는데, 그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형된 형질. 이것을 돌연변이라고 하죠. 변형된 형질이 어떻게 돼요? 자손에게 유전되는 거죠. 자손에게 유전되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는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돌연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주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가 적어볼게요. 집단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유입되는 겁니다.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유입되는 현상을 이주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유입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격리 현상이 있습니다.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좀 중요한 말이에요. 격리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돼요? 지리적, 생식적으로, 그쵸?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쵸? 지리적, 생식적으로 격리시키는 활동이 격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인위 선택이 나왔긴 했지만 문제에서는 다른 부분도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개념 정리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적 진화 요인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리적, 생식적 격리 나왔습니다. 지리적, 생식적 격리에 의해서, 그쵸? 서로 교배가 일어나지 않는 활동, 그쵸?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협곡과 강에 의한 지리적 격리로 다람쥐로부터 흰꼬리 다람쥐가 나왔다. 이거 무슨 현상인가요? 격리 현상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주, 돌연변이, 자연 선택 나왔는데요. 다른 거는 다 3번 문제에서 정리해봤는데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자연 선택이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형질의 개체를 자연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볼게요. 특정 형질의 개체를 어떻게 한다? 자연 선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선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때 자손에서는 유전적 빈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쵸? 이때 자손은 어떻게 된다? 유전자 빈도가 높아지겠죠? 유전자 빈도가 높아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격리였고요. 여러분들이 자연 선택에 대한 개념도 하나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에서는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디지털 신호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개념인 아날로그 신호, 그쵸?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한 개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신호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두 가지 상태로만 표현되는 무슨 신호인가요? 불연속적인 신호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디지털 신호는 무슨 신호다? 불연속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나요? 막대 모양을 나타내죠. 막대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런 그림. 이게 디지털 신호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정보 전달 형태가 불연속적인 신호라서 역시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막대 모양으로 이루어진 게 디지털 신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정보의 전달 형태가 연속적이고 곡선 형태를 가진다.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날로그 신호는
얘는 어떻게 된다? 연속적인 신호죠. 연속적인 신호고, 그리고 모양도 어때요? 곡선 형태의 그래프죠. 곡선 형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는 값, 그쵸? 이렇게 보셨죠? 곡선 형태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막대 모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개념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의 장점은 정보의 복사나 조작이 쉽고 거의 어떻게 돼요? 손실될 위험이 없어서 압축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에서는 이제 광 센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 센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선 센서라고 하는 것은 감각 기능을 어떻게 돼요? 이용해서 만든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을 이용한 기관이죠. 그렇죠? 빛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 보시면 빛을 감지해서 무슨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예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가 광센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부분 보시면 여기서 많이 이용되는 건 뭐가 있어요? 광마우스, 그쵸? 광마우스 등이 많이 이용되죠. 광마우스나 또 뭐가 있나요? 디지털 카메라, 복사기 등 여러 가지 등이 활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 부분 보시면 손가락 부분에 접촉한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는 터치패드. 여기서 이것 좀 잘 봐주세요. 터치패드. 터치패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쵸? 누르기 때문에 이때 센서는 압력 센서라고 합니다. 압력 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은 부분은 그쵸? 압력 센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광 센서는 그쵸? 기억과 디귿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7번 광통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광통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요거.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이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통신 보도록 할게요. 광통신에서는 이제 거기에 1번 문제 보시면 내용 보시면 외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혼선하기 쉽고 도청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광통신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외부 전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쵸?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선도 없겠죠? 혼선도 없고 그리고 무슨 특징이 있어요? 도청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청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이제 많은 양의 정도를 동시에 많은 양의 정보겠죠? 이러한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이제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다. 그쵸? 그래서 빛의 전반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송신하면 빛으로 보내는 거죠. 그쵸? 얘는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신하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거고, 그쵸? 그리고 수신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에서 전기 에너지로, 그쵸? 변화하는 거죠. 빛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게 수신 과정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많은 양의 정도가 아니라 정보겠죠. 그쵸? 그거 오타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고, 광통신에 대한 개념도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기출에서는. 근데 혹시 모르니까요. 이렇게 깊숙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별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기출된 문제 보시면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되었었고요. 그쵸?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문장으로 설명된 문제인데요. 맥락은 비슷하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다라고 나와 있죠? 정보를 기록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정보를 재생한다. 이 두 가지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정보를 기록할 때는 무슨 법칙을 이용하나요?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죠. 그쵸?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고요. 정보를 재생할 때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기록할 때는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는데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헤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헤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쵸? 무엇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이 앙페르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은 뭔가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될 때, 그쵸?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에 방해하는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죠. 제가 적어볼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전류가 유도된다. 이게 뭐다?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현상인가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요거 개념, 이게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과 연관되어 있다. 앙페르 법칙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한다. 이렇게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1번이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부분 보시면 이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저장 매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비 전력이 적고 외부 충격에 강하다. 그리고 전원이 끊어져도 저장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이 부분이 이제 힌트가 되겠네요. USB 저장 장치, SD 카드에 이용된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CD, 램이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플래시 메모리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플래시 메모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다른 걸로 이제 제가 특징을 하나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서 얘는 제가 적을게요. 반도체 어떻게 된다? 0과 1에 전기 신호를 저장하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는 장치가 그쵸?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부분 볼게요. 10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드디스크에 대한 문제 나와 있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드디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1번 부분 보시면 자성을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자기 디스크다. 이건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레이저로 금속박에 홈을 새겨서 정보를 기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CD나 DVD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드디스크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 보시면 정보를 읽을 때는 무엇을 이용한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죠. 그래서 역시 그쵸, 정보를 읽을 때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고 기록할 때는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이용이 되나요? 컴퓨터의 외장 하드, 그쵸? 하드디스크는 컴퓨터의 외장 하드 등이 이용이 되죠. 외장 하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큰 힌트가 레이저로 뭐를 하는 거예요? 금속박에서 홈을 새겨서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나와 있죠. 홈을 새겨 정보를 기록한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을 새겨서 정보를 기록하는 거에는 제가 적을게요. CD나 DVD가 해당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계속 기출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 제가 별표 계속 할게요. 2개. 시험 문제에서는 눈 그림으로 나왔어요. 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눈의 인식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의 인식 과정.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눈의 겉껍질 부분, 가장 바깥쪽 껍질 부분에 각막에서 그쵸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쵸? 수정체를 통해서 그쵸? 시세포가 있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쵸? 망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망막.
망막엔 뭐가 있다? 그쵸? 시세포가 있다 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시세포가 있는 망막으로 가서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요게 빈칸이었죠. 간 다음에 시신경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대뇌로 움직이는 거죠.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의 인식 과정이고요. 시험 부분에서는 항상 이 망막 부분, 시세포, 이 부분이 항상 어떻게 돼요?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 이제 원뿔 세포에 대한 개념인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눈에는 크게 두 가지 세포가 나눠져 있죠. 무슨 세포가 있나요? 원뿔 세포와 막대 세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원뿔 세포 같은 경우에는 강한 빛에 반응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얘는 강한 빛에 반응을 하죠. 강한 빛에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빛의 색을 감지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보시면 어두운 곳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밝은 곳에서 반응한다라고 하나 더 봐주시면 되겠고요. 밝은 곳에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원뿔 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색깔을 잘 구분 못하는 생맹이 됩니다. 생맹. 그리고 이제 감지하는 색의 빛에 따라서 적원뿔, 녹원뿔, 청원뿔로 나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막대세포에 대한 개념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이제 약한 빛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때요? 명암을 감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명암. 그리고 얘가 이상이 되면 야맹증이에요. 야맹증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부분. 그 다음에 13번 부분,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에서는 빛의 삼원색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였고요. 빛의 삼원색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별표를 하나 드릴게요. 얘는 뭐가 있어요? 빛의 삼원색은요. 그쵸? 빨간색. 또 뭐가 있나요?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빛의 삼원색이고요. 한 가지 더. 이 색깔이 모두 다 더해지면 무슨 색깔로 변하나요? 점점 더 밝아져서 흰색으로 되죠. 모두 합성했을 때. 그쵸? 흰색이 되죠. 여러분들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건 물감의 삼원색, 그쵸? 물감의 삼원색에서는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어두워지지만 얘는 무슨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이기 때문에 모두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라는 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렌즈는 눈의 수정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빛의 삼원색 필터를 이용해서 컬러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디귿 부분 보시면 CCD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CCD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쵸? 전자결합조사가 되겠죠. 그쵸? 전자결합조사. 얘가 CCD인데요. 얘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빛 신호를 받아들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CCD는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광전 효과. 그래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의 표면에 빛을 비추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물체의 표면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광전 효과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고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에서는 이제 에너지 준위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준위.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에너지 준위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너지 레벨이라고 나와 있죠? 에너지 레벨. 이게 뭐예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보시면 원자 내의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에요. 특정한 무엇이다? 에너지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원자핵, 그쵸? 중심 부분에서 멀어지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적을게요.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에너지 준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값을 가져서 이런 값을 뭐라고 해요?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한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보시면 그리고 전자는 어떻게 돼요? 정해진 궤도에서만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에너지 준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 개념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문제도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16번 문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순수 반도체 P, 인을 첨가해서 만든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인이 첨가된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인가요? 그쵸? N형 반도체죠.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는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N형 반도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과, 그쵸? 인과 또 뭐가 들어있나요? 비소, 그쵸? 그리고 안티모니가 위에 덮어 씌운 거죠. 도핑됐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다? 전자가 한 개 남는다라는 게 특징이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한 개 남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반도체 있나요? P형 반도체 있죠. P형 반도체. 그래서 P형 반도체를 보시면 P형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붕소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이 도핑이 되죠? 알루미늄이 도핑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양공이 남죠. 그쵸? 구멍이 하나 뚫리는 거죠. 여기서는 양공이 남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N형 반도체에 대한 내용, 이 인에 대한 설명이라서 전자가 함께 남는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에 주요 전하 운반자는 양공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양공이 아니라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고, 그리고 외부에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남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우리 문제는 P형 반도체가 나왔지만 다시 정정할게요. 우리 문제에서는 N형 반도체가 나왔지만 P형 반도체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붕소, 알루미늄이 도핑됐고 바깥에 움직이는 거, 구멍이 남는 거죠. 그렇죠? 양공이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에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녹말과 단백질의 단위체 연결입니다. 기본적인 단위체죠. 그래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녹말의 단위체는 뭔가요? 그쵸? 포도당이 되겠죠. 포도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가 되나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그쵸? 아미노산이 되겠죠? 아미노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반응을 하나요? 축합, 중합 반응을 하죠. 축합, 중합 반응을 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이건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노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에 정리할게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나노물질.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나노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는 표면적이 넓고요.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구성 입자의 크기가 1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의 물질이에요. 아주 미세한 물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1에서 100나노미터의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 입자의 크기가 나노 입자로 작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기존의 물질과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나노물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인데요. 플러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정정 좀 해주세요. 플러렌이라고 정정 좀 해주세요. 플러렌. 이거 이제 외국말이기 때문에 그쵸? 약간씩 이렇게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플러렌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플러렌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는 보시면 60개의 탄소 원자가 육각형과 오각형을 이루면서 구형을 이루죠. 그쵸? 얘는 60개의 탄소 원자가 구형 모양을 이룬 게 플러렌이죠. 그쵸? 그리고 얘는 매우 단단하고 내부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니은 부분 보시면 반도체, 평탄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이용되는 거는 탄소 나노튜브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개념 좀 봐주셔야 돼요.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도 역시 탄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얘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적을게요. 탄소 원자가 육각형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원통 모양의 관을 이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통 모양의 관을 이룬다. 이게 뭐다? 탄소 나노튜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플러렌이 나왔는데요. 이게 더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설명에 해당되는 광물인데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고 이제 광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칸디움, 이드튬 등 매우 희귀하게 존재하는 광물의 통칭이다. 희귀하다. 이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첨단 전자제품의 원료로 꼭 필요하고 LCD의 형광 재료나 전지, PDP, 첨가제 등에 이용된다. 뭐죠? 정답이? 그쵸? 히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요. 히토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머지 부분 보시면 알루미늄, 리튬, 구리에 이용되는 그쵸? 생활이 이용되는 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은 무엇이 이용이 되나요? 알루미늄 광물은 그쵸? 항공기 재료에 이용이 되죠. 항공기 재료. 아마 이용되는 부분으로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리튬은 그쵸? 전지 그쵸? 그래서 노트북에 이용이 되죠. 리튬은 광물, 노트북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뭐에 이용이 되나요? 전선에 이용이 되죠? 구리 전선, 그쵸? 그래서 이용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머릿속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같은 거는 이제 형광재료, 이렇게 적을게요. 저는 형광재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보도록 할게요. 21번 같은 경우에서는 탐사 방법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인공적인 지진을 만들어서 여기가 힌트가 나왔네요. 그쵸? 벌써 적을게요. 인공적인 지진. 인공적인 지진을 만들어서 매질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물질에 따라서 지진파가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쵸? 그래서 반사되는 시간을 이용해서 광상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인공적인 지진을 만들어서 지진파의 굴절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지진파야 굴절 정도. 그래서 이러한 탐사 방법은 뭐가 되나요? 그쵸? 지진파 탐사가 되겠죠. 그쵸? 얘는 지진파 탐사가 되겠죠.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22번에서는 무엇이 나와 있나요? 질소 순환 과정이 나와 있죠. 요거 좀 발표할게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소 순환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질소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소 고정 과정 후에 얘가 생태계를 순환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과정 후에 어떻게 된다? 얘가 생태계를 순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생태계를 순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1번 봅시다. 질소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어떻게 돼요? 고정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암모늄 이온과 질소한 이온을 흡수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단백질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식물에서 동물로 이동한다. 이것도 정답 맞습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요. 생물의 사체 및 배설물의 단백질은 무슨 이온에서? 암모늄 이온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쵸? 적어볼게요. 암모늄 이온에서 분해돼서 얘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토양으로 회귀하는 거죠. 그쵸? 토양으로 회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세요. 질산 이온이 아니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화학 비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화학 비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학 비료. 말 그대로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화학 비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 요소는 뭐예요? 질산 비료죠. 그렇죠? 질소 비료가 되겠죠. 질소 비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과인산 석회가 있죠. 과인산 석회. 그래서 과인산 석회 같은 경우에는 인비료가 되겠죠. 인비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장점, 좋은 점은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생산성에는 기여를 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얘는 토양의 산성화를 만들어주게 되죠. 토양의 산성화를 만들어줘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환경 문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 보시면 이제 작물의 생산성에 기여한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생산 시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나요? 아니죠. 화학 비료를 통해서는 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겠죠. 2번이요. 잘못된 문제고요. 잘못된 보기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빗물에 의해서 부영양화, 그쵸? 산성화가 되면서 부영양화로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적조 현상까지 유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에 필요한 비료의 생산에 노동력과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학 비료에 대한 장단점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4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발표 드리도록 할게요. 24번은 중요하니까 발표를 하고요. 거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있죠. 전통적인 육종과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개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통적인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대를 반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로만요. 그렇죠? 여러 세대를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원하는 개체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시행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개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세대를 반복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유전자 제조학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용한 유전자를 개량하는 거예요. 유용한 유전자를 개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유용한 유전자를 개량하니까 원하는 생물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원하는 생물을 얻게 된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전통적인 육종과 유전자 제조학 기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기억 부분 보시면 전통적인 육종은 여러 세대에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원하는 개체를 얻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로 하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용한 유전자를 개량하는
하려는 생물에 넣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원하는 형질을 가진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유전자 제조학 기술입니다. 근데 거기 디귿 보시면 맛이 좋고 키가 큰 사과나무와 키가 작아 수확하기 좋은 사과나무를 교배해서 어떻게 돼요? 맛이 좋고 큰 사과가 열리는 작은 사과나무. 이거는 무슨 방법인가요? 그쵸? 얘는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 아니라 전통적 육종에 해당되는 기술이죠. 전통적 육종에 해당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통적인 육종과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대한 정의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뭐예요? 유전자 변형 식품. 그쵸? 유전자 변형 식품.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GMO 식품이라고 하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GMO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유전자를 주입하는 거죠. 생물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주입하는 거죠. 유전자를 생물에 주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제조학 기술, 그쵸? 를 이용한 유전자 변형 식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한번 보기 지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전자 제조와 생물을 재료로 한 제조한 식품이다 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삽입으로 인해서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생산력은 어떻게 돼요?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생산성과 품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 3% 이상이면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는 내성 곤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안전성 검증이 안 됐어요. 아직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도 많지만 장점도 많지만 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 제3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역시 제3회에서 해당되는 부분도 제가 내용 부분 다 적어드리고 설명도 드렸지만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 그쵸? 그쪽은 다시 이론 강의 보시면서 내용 보시면서 충분히 정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주실 때 제가 별표 드린 부분 위주로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별표 드리는 부분에서는 기출되었던 문제 혹은 기출로 예상되는 문제 부분을 그쵸? 내용 부분 제가 정리해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